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만 리뷰를 하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클러스터링 문제에서 지난 시간에 K-민즈는 이제 지지난 시간에 배웠고 K-민즈를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테크닉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한테 주어진 그 인풋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여러 개 가우시안들의 합으로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테크닉인데 사실 이제 여기에 쓰인 그 그런 테크닉들은 나중에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에도 흔히 많이 우리가 쓰는 방법이라서 사실 좀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그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들이 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뭐 보통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훨씬 더 어려운데요. 뭐 어제 배운 내용 그 믹스처 오브 가우션이 뭐 그렇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뭐 제가 아직은 뭐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그 DB 스캔이라는 테크닉을 갖다가 저희들이 봤었고요. 자, 그 DB 스캔은 뭐 알고리즘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 주어진 데이터의 그 density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먼저 그 코어 포인트를 갖다가 찾고요. 그 코어 포인트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이즈의 네이버 안에 일정 개수 이상이 들어오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코어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 코어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넌 코어 포인트가 있었고요. 넌 코어 포인트 그리고 코어 포인트, 넌 코어 포인트 중에서도 이제 보더 포인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더 포인트라는 거는 넌 코어 포인트인데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코어 포인트의 네이버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보더 포인트라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코어 포인트를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각각의 그 코어 포인트에서 그 들어오는 그 네이버들을 보고 또 그 네이버에 다시 또 네이버를 보고 네이버에 네이버를 봐가지고 이게 덴서티가 어느 정도 덴스한 영역들은 자연스럽게 그 코어 포인트들이 쭉 연결이 돼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어 포인트들의 어떤 하나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나머지 그 보더 포인터 중에서 그 코어 포인터의 네이버에 들어오는지만 판단을 해갖고 하나의 클러스터를 완성하고요. 클러스터 하나 완성한 다음에도 아직 코어 포인트들이 남았으면은 다시 그 남아있는 코어 포인트 중에서 하나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다시 그게 네이버들로 쭉 연결을 하면서 또 다른 클러스터를 찾고 이제 더 이상 없으면 멈추고 아직도 또 코어 포인트가 남았으면 남아있는 애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다시 또 네이버후드를 쭉 연결해 갖고 또 클러스터를 찾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결이 되면 더 이상 어떠한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는 애들은 그냥 아웃라이어로 판단을 하는 그래서 이제 DB 스캔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에 그 클러스터의 개수를 보통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주고 DB 스캔을 런 하면은 그러면 이제 걔가 뭐 두 개를 찾건 세 개를 찾건 그 외에 이제 아웃라이어들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현업에서는 DB 스캔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대충 알고리즘의 그 어떤 컨셉이나 뭐 알고리즘이 동작되는 그 원리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뭐 그 정도만 알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그 DB 스캔 그 툴박스를 가져다가 쓰면서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고 뭐 그런 것들만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뭐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머신러닝을 배우는 거고요.
머신러닝을 배우는 사람 중에 90% 이상은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툴박스로서 머신러닝을 갖다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머저리티는 사실 그렇고요. 10%도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어떤 모델들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끔 이제 좀 트레이닝이 되는 건데요. 뭐 제 생각에는 10%도 안 되고 사실 그 정도 인력은 뭐 한 1% 정도만 있어도 뭐 저는 크게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각각 알고리즘에서 뭔가 우리가 선택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특성을 오히려 더 사실은 잘 파악하고 있는 게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뭐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동작을 하는데 사람이 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키우면은 뭐 이 알고리즘이 전체적으로 어떤 성향이 나타난지 정도를 알고 있는 게 저는 좋지 않나. 네. 그렇다면 훨씬 더 잘 사용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DB 스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그 이런 그 어떤 네이버를 정하는 그 입실론 볼에 지름을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잘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저 처음에 잘 모를 때야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잠시만요. 클러스터링 클러스터. 네. 그 DB 스캔 같은 경우에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여기 있었죠. 입실론이라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여기 입실론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고 요것이 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원의 지름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원의 지름을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많은 애들을 내 이웃이라고 뭐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덴스하게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듬성듬성하게 있는지 사실 이제 좀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실론이라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그 뭐 mean sample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아까 이제 이 원 안에 들어오는 포인트들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어야지만 코어 포인트로 아이덴티파이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그샘플에서는 세 개였지만 만약에 그거를 더 개수를 늘리면은 코어 포인트 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애들이 더 아웃라이어로 이제 아마 빠질 겁니다. 네. 그 두 개 정도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뭐 DB 스캔은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그뭐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DB 스캔을 그냥 뭐 좀 사용하시면 되고 뭐 제가 여기서 강의는 안 했지만 뭐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테크닉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굳이 제가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살짝 찾아보고 그냥 그 디스크립션 좀 읽어보면은 뭐 그거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아니면 요새 같은 시대는 뭐 그냥 저기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어쩌면은 이제 뭐 굳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뭐 알고 싶으면은 다 저기 뭐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뭐 걔가 많은 경우에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를 내가 배워야 되는지 뭐 사실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아직은 그래도 뭐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뭐 아직은 훨씬 더 도움은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점점점 한 몇 년 뒤에는 뭐 굳이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지는 날이 곧 올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인공지능보다 더 잘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정말 극히 이제 드문. 제가 보기엔 지금도 인공지능보다 더 잘 디스커션을 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이제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이제 상당히 그 인공지능이 지금 뛰어나고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사용을 해보시니까 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뭐 또 다음 달에 뭐 챗GPT 5인가를 뭐 이제 오픈하는데 뭐 그거는 뭐 더 성능이 훨씬 더 좋다고 하고 어 누구죠? 그샘 알트만도 이제는 뭐 자기가 필요 없는 것 같다는 뭐 그렇게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기사가 뭐 그만큼 이제 성능이 좋고 혹시 여러분들 구글의 그 노트북 LM인가 뭐 그런 것도 써보셨어요? 어, 근데 걔네는 또 굉장히 재미난 기능이 있어요. 그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그것도 한번 써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뭐 어떤가 한번 써봤는데 그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특정한 뭐 논문을 주고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내용이 막 설명돼 있는 뭐 사이트를 갖다가 준다든지 하면은 거기 있는 뭐 논문들의 내용을 걔네들이 그 저기 팟캐스트로 변환을 오토매틱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오디오로 그 이제 팟캐스트로 변환이 되고 그걸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그럼 이제 막 그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막 얘기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 팟캐스트에서 먼저 누가 먼저 얘기하면은 그런데 뭐 그거는 어쩌죠 저쩌죠 그러면 뭐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그냥 그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예 그냥 쫙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아직은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뭐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면은 뭐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그렇게 잘 파악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대화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팟캐스트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지 뭐 하여튼 뭐 놀라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B 스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오늘 새로운 테크닉 하나 그 알고리즘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설명을 하려는 거는 이제 이 TSN이라는 테크닉인데요. 일단 그거 전에 뭐 PC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PC는 그래도 조금 익숙하신 편인가요? 아니면은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아주 그렇게 뭐 수학적으로 다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대략 뭐 어떤 테크닉인지는 아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PCA는 그다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그렇게 적합한 테크닉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PCA들도 사람들이 처음에 종종 쓰는 이유는 얘가 이제 그냥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를 로우 디멘전으로 프로젝션 시키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널리 쓰는 방법이고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는데 이제 어떤 목적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냐 그러면은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이웃 간의 관계를 잘 보존하는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그냥 잘 압축을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는 그 어떤 뭐 이 하이 디멘전에서 뭐 비슷비슷한 데이터들이 로우 디멘전에서도 비슷비슷한 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릴레이션이 이제 많이 깨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2디멘저널 데이터가 이제 어떤 세 개의 이런 클러스터 또는 뭐 세 개의 클래스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1D에다가 이제 1D로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Y축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빨간애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막 겹치게 되죠. 파란색은 이제 세퍼레이션이 잘 이루어지고요. 네.
그럼 이제 Y축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은 빨간 애와 뭐 초록색 이 두 개가 거의 잘 구별이 안 되고 두 개가 완전히 막 섞여 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죠. 우리가 로우 디멘전에서 뭔가 어떤 데이터의 특성을 갖다가 잘 보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비슷비슷하다는 성질이 잘 유지가 안 되니까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X축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킨다 그럼 요번에는 초록색은 잘 세퍼레이션이 돼 있지만 요번엔 또 빨간 애하고 파란 애가 막 뒤죽박죽 섞여 버리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제일 적절한 이 플레인을 찾으면은 사실은 그나마 이제 요 라인 위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그래도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어느 정도 잘 세퍼레이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적절한 하이퍼플레인을 갖다가 잘 찾아서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럼 과연 PCA가 이런 거를 찾아주느냐? 사실 PCA는 그냥 잘 압축했다가 다시 압축을 잘 푸는 방향. 그래서 이제 압축을 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베리언스들을 잘 유지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아마도 PCA도 상당히 비슷한 방향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제 이런 이 이웃 간의 관계,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보면은 하이 디멘전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라는 거는 이 파란색 애들은 지금 비슷한 성질의 애들이니까 얘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웃 간의 관계죠. 왜 색깔이 안 나오지? 이러한 이웃 간의 관계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서로 비슷비슷한 성질을 갖는 애인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로우 디멘전으로 가서도 여기에 이렇게 잘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애와 파란 애는 성질이 다른 건데 그렇다면은 가서도 빨간 애들은 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초록색 애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만 이웃 간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겁니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근데 이제 PCA는 그런 이웃 간의 관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방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neighborhood relation을 잘 유지하는 low dimensional mapping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거기서 이제 가장 파퓰러한 알고리즘이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설명하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는 그냥 비슷비슷한 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까운 애들은 이제 비슷한 색깔로 이제 수도 컬러링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3차원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이러한 매니폴드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2차원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샘플링된 이제 데이터들을 보고 이거를 이제 어떤 특정한 플레인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그 이웃 간의 관계들이 잘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왜냐 그러면은 이 3차원의 데이터는 뭐냐면 원래 얘네들은 2차원의 데이터인데 그것이 이제 3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의 intrinsic dimension은 2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3차원에 임베딩 돼서 이제 우리한테 관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어떤 인트린식한 프로퍼티들은 하이퍼플레인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프로젝션을 시켜도 상당히 잘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냥 어떤 플레인에 프로젝션 시키면은 바로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이거는 아주 특수한 형태고 만약에 happen to be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PCA 가지고서도 2D의 프로젝션을 시키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그런 neighborhood relation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이러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3차원 데이터의 매니폴드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어떤 커브들을 형성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의 스캐터 플롯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킨다?
그럼 이걸 어느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더라도 사실은 다 깨져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지금 얘를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켜보세요.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은 지금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다 뭉개져 버리죠. 뭐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켜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뭉개져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데이터 매니폴드 자체가 어떠한 이런 커브드된 매니폴드들은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거는 그냥 어떤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바로 그냥 어떤 플레인에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어 그 뭐죠? 투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이제 그런 게 워킹하는 케이스는 바로 이제 이러한 케이스인 경우는 이제 그냥 프로젝션이 워킹을 하지만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이리 매저럴 데이터가 뭐 이런 케이스인지 이런 케이스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스토캐스틱 네이버후드 임베딩이라는 이제 테크닉이 발표가 됐고요. 이거는 뭐 한 2000년 중반쯤에 발표가 됐고, 원래 이제 그 스토캐스틱 네이버후드 임베딩이라는 SNE라는 테크닉이 먼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스튜던트 티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TSN이 뭐 이거를 그냥 뭐 미국 사람들은 뭐 간단하게 티스니라고도 그냥 뭐 얘기는 합니다. 네. 뭐 TSN이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티스니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은 일단은 만약에 이 2D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1D에다가 우리가 임베딩 시키고 싶은데 가능한 한 네이버후드의 관계들이 잘 유지가 되게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로우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이제 어떤 랜덤한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부터 출발을 해갖고 원래 이 하이 디멘전에서 비슷한 애들은 서로 이제 막 끌어당기고 비슷하지 않았던 애들은 이제 서로 이렇게 밀치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당기고 밀치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작용이 진행이 되면서 빨간 애들은 빨간 애들끼리, 파란 애들은 파란 애들끼리, 초록색 애들은 초록색 애들끼리 모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하이 디멘전에서 네이버들의 정보가 로우 디멘전에서도 상당히 잘 반영이 되게끔 그러면은 파란색끼리는 같은 네이버였으니까 그러면 로우 디멘전에서도 파란색 애들에 해당되는 임베딩들은 이제 서로 막 끌어당기는 그러면서 빨간색에 임베딩된 애들은 좀 파란색 입장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은 이제 서로 좀 밀치면서 좀씩 멀어지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하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이 쭉 서로 끌고 밀치고 끌고 밀치고 끌고 밀치고 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쁘게 싹 정렬이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TSP 임플리멘테이션은 뭐 사이클런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사이클런에 있는 거 그냥 뭐 그게 가장 대중적이니까 사이클런에 있는 거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자들이 제공한 그 임플리멘테이션도 있어서 뭐 그거를 써셔도 되고 뭐 어떤 거를 써도 뭐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이클런을 어떻게 써보신 적이 있나요? 써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난 사이클런이라는 거 한 번도 아직 써보질 않았다. 그 뭐 그런 분들은 얼마나 계신가요? 오, 한 번도 아니 뭐 당연히 뭐 안 써볼 수도 있죠. 뭐 이게 뭐 실습 시간에 쓰고 있다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시면은 이 실습 시간에 이미 하고 있나 본데요.
그러면은 그 사이클런에 어떤 것 뭐 어떤 실습에서 사이클런을 써보셨나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것들을 글쎄요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하니까 딥러닝 하면은 뭐 사이클런을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물어본 거였었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실습 시간에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지금 어떤 다른 실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성균관대 이 실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써본 분도 있고, 이번 실습,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번 실습에서 썼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썼다는 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네. 아, 이번 실습에는 안 썼나요? 아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번 실습이라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번 실습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번 실습에서는 안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써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아마 그냥 바로 딥러닝들을 주로 실습을 해서 아마 안 쓰셔, 안 돼, 뭐, 이 쓰는 게 뭐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그냥 제가 뭐 어떤 지금 상황인지, 안 쓰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번 써보죠, 뭐, 우리가. 예. 뭐, 그거 쓰는 건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뭐, 필요하면은 뭐 쓰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러한 그 임플리멘테이션들이 있고, 이 스토캐스팅 이제 네이버후드 임베딩이라는 게 이제 뭔지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토캐스팅 네이버후드 임베딩이라는 거는 이제 뉴립스의 2002년도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제프리 힌튼과 이제 샘 로이스라는 두 명. 그러니까 이것도 제프리 힌튼 그 저기 딥러닝의 지금 뭐 아버지인 그 유명한 제프리 힌튼 교수가 2002년도에 이 스토캐스틱 네이버후드 임베딩을 갖다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상당히 점점점 굉장히 파퓰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도 굉장히 심플하고 해서 뭐 저는 뭐 이런 2002년 이럴 때는 제가 뉴립스에 상당히 열심히 다니던 시절이니까요. 뭐 이때는 뭐 참석하는 인원도 한 제 생각에는 한 600명? 600명 정도 사이즈였고 한국 분들은 거의 여기에는 참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뭐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 거의 한국에는 불모지였고 어, 지금은 이제 천지 차이가 됐지만은 그래서 근데 제 기억에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이때는 좀 더 뭐 이때부터 상당한 기간을 이제 제가 이제 립스에 열심히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뭐 저는 지금도 뭐 샘 로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 기억에는 상당히 스마트한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자, 그 어떤 이제 우리가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X라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셋 오브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포인트들이 주어졌을 때 그 각각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되는 로우 디멘셔널 포인트들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우리의 데이터는 10디멘전인데 데이터들이 그 10디멘셔널 데이터의 어떤 그 네이버후드 관계를 갖다가 잘 유지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네이버후드 릴레이션은 이제 뭐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이 그럼 서로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과 로우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이 잘 매치가 되게끔 로우 디멘저널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자, xi라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를 센터로 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면 만약에 xi와 xj, 그러니까 이 xj가 xi에 얼마나 비슷하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 probability mass 값으로 상당히 이제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은 어떤 포인트가 xi가 센터에 있으니까 xi에 가깝게 있는 애들은 이 probability mass가 값이 높을 거 아니에요. probability가. 만약에 멀어져 있다. 여기에 있으면 상당히 값이 작을 테고요. 그렇죠? 뭐 이제 예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가우시안으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네이버후드 릴레이션을 계산해 주는데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네이버라는 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몇 개의 그림은 제가 가끔 잘 봤던 그 유튜브인데요. 그게 그 스탯퀘스트라는 그 유튜브인데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뭐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혹시 이제 만약에 스태퀘스트에서 설명이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그림들로 걔네들이 잘 설명을 해놔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혹시 뭐 좀 관심이 있는 분은 그럼 스태퀘스트가 갖고 뭐 이 TSNE를도 보셔도 돼요. 지금 TSNE 설명이 있는데 이제 좀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어떤 개념적인 설명들은 상당히 좋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알고리즘믹하게 더 이해를 하려면 이제 뭔가 이제 더 엑스트라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좀 막 설명을 잘 보려면 뭐 스태크캐스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아주 좋은 리소스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중에는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설명을 아주 상당히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가우시안으로 네이버우드를 보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데이터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아주 오밀조밀하지는 않고 조금 더 퍼져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어떤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는 세 개가 주변에 있는 세 개가 네이버입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아주 막 바짝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듬성듬성하게 퍼져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뭐에 의해서 표현이 되느냐 그러면 그 얘기는 가우산의 이런 베리언스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들을 다 잘 반영하려면 좀 베리언스가 이제 이렇게 좀 퍼져 있어야 되고요. 가우산이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베리언스가 작아야죠. 베리언스가.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베리언스가 좀 커야죠. 그래야 이 세 개를 아주 가깝게 네이버로 이제 우리가 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의 케이스, 이게 이제 2번의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어떤 각각 아까 하나 이 까만색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네이버에 있는 두 개의 포인트를 봤을 때, 자,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랬을 때 이 파란색 두 개, 얘의 여기 값은 이제 0.24입니다. 가우시안이었을 때. 그 다음에 얘의
probability mass 값이 0.05. 그러니까 density 값이 이제 0.05.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러면 이제 어떤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similarity score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어, 예를 들어 여기서 요 포인트가 A.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걸 가르치는지가 또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얘가 A, 얘가 B, 얘가 C. 그럼 이제 우리는 A를 기준으로 A와 B의 어떤 유사성, similarity를 갖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네이버후드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근데 주변에 있는 애들과의 similarity를 갖다가 잘 계산을 해서 그거를 잘 유지를 해야죠. 일단은 그러면 이제 원래 그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그 다음에 또 similarity A와 C.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가우샨에서 그 density 값 스코어가 얘가 이제 0.24가 나왔고 얘가 0.05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쓰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similarity A 프라임, B 프라임은 지금 0.12고 similarity A 프라임, C 프라임은 0.024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 스코어만 보면은 AB와 AC는 되게 비슷하고 A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C 프라임은 상대적으로 좀 안 비슷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은 좀 약간 듬성듬성 퍼져 있는 그런 그 클러스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똑같은 그 네이버후드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스케일링을 해줘요. 어떻게 스케일링을 해주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스코어는 아직 스케일링이 안 된 거니까 이 각각의 스코어를 sum of all score로 나눠줍니다. 즉 여기서는 sum of all score라는 건 0.24 나누기 0.24 플러스 0.5 아시겠죠?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0.24 플러스 0.5가 아니라 0.05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하나는 0.0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24 나누기 지금 스코어가 두 개 있으니까 0.24 플러스 0.05. 이렇게 해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1이 되는 거죠. sum to 1.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링을 해주면 sum to 1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그 이 스케일링 하기 전에는 0.12, 0.02서였지만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0.82, 0.18. 얘도 0.82, 0.18 이제 똑같아지죠. 이 관계가. 스코어 값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scaled similarity score를 갖다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이 디멘저널에서 그러면 요쪽에서 네이버후드의 그 어떤 스코어들과 여기서의 네이버후드 간의 스코어가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직 로우 디멘전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하이 디멘전에서 네이버후드 릴레이션을 갖다가 어떤 수치적으로 지금 이제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좀 수학적으로 써보면은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뭐야? 지금 멈춰서. 네. 자, 그러면 이 P, P, J, I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이제 I가 아까 그 이제 중앙에 있는 애고요. J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우션으로 봤을 때 이 센터에 있는 애가 XI고요. XJ는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애죠. 예를 들어 뭐
여기, 여기 xj. 네? 그러면은 I 입장에서 봤을 때 j, 걔의 스코어 값.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우샨이니까 이제 2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xi 빼기 xj의 제곱 나누기 2 시그마 i 스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아까 이제 스케일링을 위해서 sum of all score 모든 다른 애들 포인트들과의 그 값들 다 더함. 근데 이제 얘는 그럼 이제 각각 포인트마다 사실 가우샨의 이제 그 베리언스 시그마 i는 사실 지금 다 다르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그 뭐냐 시그마 i가 굉장히 작다면 그러면은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애한테 모든 프로바빌리티가 다 할당되고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없는 셈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시그마 i가 굉장히 크다면은 널리 퍼져 있으니까 얘는 그냥 골고루 모든 애들이 다 너희들은 다 네이버드야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시그마 i는 각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해줄 거고요. 대략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그러면은 그 그 뭐죠? 이제 effective number of local neighbor라는 게 이제 뭐 대략 그러면 한 뭐 세 개, 뭐 네 개 이런 식으로 어느 데이터 포인트마다 이제 그 정도가 네이버가 되게끔 우리가 시그마 i를 갖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요런 거죠. 여기서도 지금 한 세 개는 네이버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서 세 개. 그러면 여기서의 시그마 1, 여기서의 시그마 2 달라야지만은 얘네들이 다 같이 이렇게 네이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effective number of neighbor라는 거는 3이에요. 그럼 대략 effective number of neighbor가 3이 되게끔 이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마다 그 이 variance를 갖다가 가우šan의 variance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작게 그다음에 시그마 2는 조금 더 크게. 그거는 이제 대략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뭐 이제 뭐 테크니컬하게는 이제 그 엔트로피가 한 대충 로그 K가 되게끔 뭐 해주는데 뭐 이런 거 다 이제 오토매틱하게 하는 거니까 그냥 약간씩 그 거의 비슷한 개수의 네이버를 갖게끔 그 가우샨의 베리언스가 조정이 된다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지금 이 퀀터티는 시메트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PJ given i는 PI 기분 J랑 다르다. 왜 다른지가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에서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모든 애들을 다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 P, J, I를 얘가 그쵸?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지금 뭐 이거는 말로 하는 얘 음, 이 빨간색의 입장에서 파란색을 바라보는 거와 파란색에서 빨간 거를 바라보는 거는 값이 다르대.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다르고 하니까요. 그래서 진짜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시메트릭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보통 제일 간단한 게 두 개 더해 갖고 그냥 이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I given J나 J given I나 똑같아지. 네, 그걸 이제 우리가 그냥 PIJ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로우 디멘셔널 리프레젠테이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로우 디멘셔널 리프레젠테이션도 똑같이 그 스코어는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y를 기준으로 y 값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직 y는 결정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y를 찾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은 똑같이 가우시안을 이용을 해서 normalized score를 갖다가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objective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y 값들 low dimensional 그 representation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p 이게 지금 이제 q distribution이고요. p와 q 그러니까 p라는 거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즉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의 그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p는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인데 X에서의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이고 Q는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인데 Y에서의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 두 개가 잘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이용을 해서 P와 Q가 잘 매치가 되게끔 Y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오브젝티브가 되고요. 이 그 KL 다이버전스가 이거를 이제 Y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그냥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럼 이제 그냥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이터러티브하게 계속 이제 Y 값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앞에서 한 것처럼 로우 디멘전에서 처음엔 랜덤하게 막 퍼져 있다가 그러면 이제 원래 가까웠던 애들은 이제 막 Y가 서로 땡기고 원래 안 가까운 애들은 서로 밀치고 하는 과정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궁극적으로 그런 Y들을 나중에 컨버즈한 다음에 보면은 같은 애들끼리 모여 있고 아닌 애들끼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네. 이제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네. 잠깐만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또 되셨나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설명드리는 티스니 그 알고리즘들은 그냥 뭐 한 번 정도만 그냥 뭐 하고 이렇게 듣고 뭐 굳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너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니야, 뭐 대략 어떤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을 매칭시키는 테크닉이구나. 그래서 뭔가 이런 그 PCA 같은 리니어 프로젝션보다는 훨씬 더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어떤 이웃 간의 관계가 로우 디멘전에서도 좀 더 잘 반영이 된다. 뭐 근데 그런 정도의 키포인트들을 알고 계시고 필요하면 뭐 티스니를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티스니가 아니라 SN입니다. 그냥 스토캐스틱 네이버후드 임베딩이고요. 아직 티스니를 갖다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비슷한데 이제 조금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이 디멘전al 스페이스에서 어떤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가우샨으로 가정을 했고 로우 디멘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우샨으로 가정을 하고 그럼 왜 가우샨이냐? 그냥 저희가 제일 쓰기가 쉬워서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뭐 사실은 제일 어떤 시밀러리티를 뭐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계산할 때 사실 가우샨이 제일 편하죠. 그리고 애널리틱하게도 다 뭔가 우리가 잘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뭐 굳이 가우샨을 안 쓸 이유는 없다. 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티스니가 이제 뭐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했냐 그러면은 일단 그 그러니까 T 스튜던트 디스트리뷰션,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냥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
이게 왜 이름이 스튜던트 티 디스트리뷰션이냐? 예?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그 구글링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지 아마 그 이 히스토리가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아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얼핏 기억나기에는 이게 아마도 어떤 유명한 그 통계학 하는 통계학자인데 본명이 아니라 좀 약간 닉네임 같은 거를 사용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도 뭐 스튜던트 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붙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뭐 그거는 한번 만약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 스튜던트 티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샨의 친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스튜던트 티 디스트리뷰션을 쓰느냐 하면은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느낄 수 있죠? 이 덴서티가 이제 약간 다른데 뭐 별로 이렇게 뭐 거기서 느껴지는 거 없죠. 아 뭐 조금 얘가 가우샨보다 약간 키가 작네.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키가 작다는 거는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민 값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키가 작아지면은 어차피 이 안에 있는 면적은 다 더하면 계산하면 1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덴서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센터에서 키가 작아지잖아요. 그 옆으로 퍼집니다. 그 볼륨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얘가 거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좀 뭔가 퍼져요. probability mass가.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꼬리, 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테일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가우샤는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테일이 별로 짧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익스트림한 애들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0인데 이 가운데를 지금 꾹 누르게 되면은 테일이 길어지면서 뭔가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일어날 확률 값도 가우션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런 애들은 heavy tailed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글씨를 막 못 써서 heavy tailed distribution. 그러니까 heavy tai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heavy tailed라고 안 하고 heavy tai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 그냥 꼬리가 긴 이렇게. 그래갖고 그러니까 heavy tail이라는 거는 저기 꼬리 부분에도 probability mass가 가우션보다는 좀 더 있어서 좀 더 무거운 거죠. 이 heavy tail distribution의 장점은 그러니까 상당히 센터에서 멀어져 있는 애들의 일어날 확률 값이 여전히 꽤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막 익스트림하게 멀어져 있는 애들도 여전히 확률 값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그래서 가우샨의 친척으로 헤비테일드 디스트리뷰션 이제 스튜던트 티 디스트리뷰션이고 얘는 상당히 조금 가우샨처럼 약간 그 애널리틱한 프로퍼티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헤비테일 디스트리뷰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알고리즘을 유도할 때 가장 선호하는 것이 스튜던트 티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 가우샨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우리가 알고리즘들을 유도하기가 가능하고요. 또 수많은 다른 그 헤비테일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훨씬 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헤비테일 디스트리뷰션의 또 대표적인 게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 제가 한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헤비테일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higher order statistics 이런 거를 연구했었거든요. 한 30년 정도 전에는 그런 걸 연구했어요. 이제 그게 시그널 프로세싱 쪽에서 한때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머신러닝보다 좀 더 그러니까 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거의 잘 없었던 시절이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타티스틱한 테크닉들에 관심이 있어서
한동안은 그런 헤비테일 디스트리뷰션이나 하이 오더 스태티스틱스 쪽을 연구를 했었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쪽을 한 10년 정도 연구를 했었는데 그 커뮤니티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흐지부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10년간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10년 정도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뭔가 이제 인더스트리에 임팩을 좀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도 뭔가 유용하다고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좀 파생돼서 나와야 그쪽 분야 연구가 다시 계속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딥러닝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20년째 열심히 많은 연구가 되겠어요?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뭔가 야 이건 진짜 돈이 된다, 뭐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 테크닉은 인더스트리에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한 10년 정도 딥러닝 하다가 인더스트리에 임팩트를 주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 야, 그럼 할 게 더 많네. 그래서 다시 또 점점 활발해지고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 더 많은 돈들이 막 들어가고. 근데 이제 하이어로 스태티스틱스 같은 거는 이론적으로는 뭐 팬시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실제 문제를 뭐 이렇게 푸는데 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이그샘플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우리 이 연구는 접자.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접는 방향으로 했는데, 재미난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고차 통계죠. 하이 오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매년 워크숍을 하는데, 자, 우리는 하이어 오더를 하기 때문에 워크숍도 산 정상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워크숍을 항상 그 세계 각지에 조금 유명한, 그렇다고 해서 히말라야 가서 워크숍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유명한 관광지면서 충분히 그냥 저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들, 뭐 그다음에 또 산 정상에 뭔가 이런 숙박시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워크숍을 하려면. 그래서 한 몇 년간은 제가 그 유명한 또 관광지의 산들의 정상들을 항상 가가지고 워크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아마 많은 분들이 관광도 가죠. 그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있는 밴프라는 지역을 아실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산도 있고 아주 이쁜 그 호수들도 있어요. 그거는 거의 그 빙하가 녹은 물로 이루어진 호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이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다음에 거기서 한 2시간 정도만 올라가면은 빙하도 볼 수가 있고, 밴프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서 아마 한국 관광객들도 지금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밴프는. 밴프가 이렇게 되면 BANF, F인가? 뭐 예. 저는 거기는 이제 몇 번을 일 때문에 갔는데 한 번도 관광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빙하도 못 보고 거기 유명하다는 레이크도 못 보고 그냥 워크샵 하는데 거기 있는 흐르는 강물 정도만 조금 봤는데, 그 강물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강물이 색깔이 진짜로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물 색깔이. 어떻게 이 물 색깔이 파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그 물이 그냥 막 빠른 속도를 막 이렇게 강을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물 색깔이 이렇게까지 파라냐 그랬더니, 빙하가 녹은 물들은 그렇게 파랗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하니까. 음. 거기는 이제 곰들도 많이 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나갈 때 곰주의 뭐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알프스 산맥에 가서 한 번 또 워크숍을 했었어요. 알프스는 이제 그 스위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약간 뭐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알프스가 꼭 스위스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프렌치 알프스를 봤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한국은 스키장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밑이 어디에 있는지가 대충 다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내려가서 뭐 커브 틀고 해갖고 쭉 내려가면은 뭐 밑이 보이는데요. 거기는 이제 이 스키장의 꼭대기에 올라가려면은 몇 번에 걸쳐서, 뭐죠? 그 리프트를 계속 바꿔서 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 2번 정도 타면은
그냥 그냥 거의 이제는 뭐, 한 반나절은 갑니다. 한 두 번 타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타고 내려오다가 어디 눈속에 파묻히잖아요. 그 구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한국처럼 이렇게 옆에 막 낭떠러지가 있으면은 그물이 쳐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 그냥 떨어지면은 그냥 그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냥 산에 그대로 거의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전 스키를 그렇게 잘 타지는 못하는데 내려올 때 상당히 무서웠어요. 모르고 올라갔다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헤비 테일 디스트리뷰션이 뭐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비 테일 디스트리뷰션.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은 로우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우샨 대신에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고차원 공간에서는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있어도 이게 워낙 스페이스가 크니까 뭐 다 이제 이렇게 막 뭐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고 가까이도 있고 한데 얘네가 굉장히 뭐 투디멘셔널 스페이스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공간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원래는 한 100평 정도의 공간에 있던 애가 한 5평 정도의 공간으로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크라우딩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막 거기에 그냥 서로 막 겹쳐가지고 조금 뭔가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데 약간 이제 이렇게 헤비 테일 디스트리뷰션은 좀 더 옆으로도 이렇게 좀 프라바빌티 매수를 주고 좀 더 이렇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밀되는 문제를 갖다가 좀 이제 없앤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됐고 그래서 그 가우산 대신에 그냥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만 쓰고 똑같이 그 KL 다이버전스를 써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성능이 이제 좀 좋아졌다라고 리포트가 돼 있고요. 뭐 알고리즘은 그런데 이제 아, 아이고, 또 멈췄네. 네. 이제 이 퍼플렉스티에 관련해서 좀 알고리즘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이제 요 티스니 있는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퍼플렉스티는 뭔지 아세요? 뭐 유명한 LLM 회사도 퍼플렉스티가 있죠. 그 perplexity.ai라고. 그러니까 이 퍼플렉스티는 뭐냐면은 사실 그냥 수학적인 데피니션은 그냥 요거 지금 H가 2의 엔트로피예요. 음. 그리고 이게 퍼플렉스티 근데 이제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그 퍼플렉스티를 많이 씁니다. 메저로서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볼 때 그래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보는 그 퍼플렉스티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즉 트루 디스트리뷰션은 P인데 이제 Q는 이제 어떤 그 프리딕트된 디스트리뷰션이 가지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죠. 여러분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퍼플렉시티가 낮된 그러니까 좀 짝되는 얘기는 그 단어들을 다음 단어들을 상당히 잘 예측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퍼플렉시티를 갖다가 쓰는데 지금 TSNE 같은 경우는 퍼플렉시티가 대략 그 어떤 그 effective number of neighbor에 관련해서 이 perplexity를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략 뭐 내가 한 5개 정도를 네이버로 어? 어? 이제 주로 생각을 하겠다. 뭐 10개 아니면 뭐 20개 대략적인 그거에 따라서 아까 그 가우샨의 그 베리언스가 다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퍼져 있건 아니면 가우산이 좀 이렇게 베리언스가 작건 대략 한 5개 정도 내지가 K개 정도를 내가 네이버로 보겠다는 거고요. 보통은 실험적으로 보면은 한 5개에서 50개 정도 사이로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이제 보통
잘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그 좀 관련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이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잘 세퍼레이션이 돼 있는데 TSNE를 갖다가 적용했을 때 그럼 이제 뭐 perplexity 2, 5 그러면 이제 대충 그 effective number of neighbor를 뭐 2로 했을 때, 5로 했을 때, 30으로 했을 때, 50으로 했을 때, 100으로 했을 때를 보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2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딱 두 개만 네이버 정도로 본다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조금은 너무 작은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떤 그룹이 원래 두 개니까 로우 디멘전에서도 한 두 개 그룹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막 잘게 잘게 찢어지는 거죠. 퍼플렉시티가 너무 나누면은. 그러니까 나는 두 개 정도만 네이버로 보니까 그냥 서로 이제 핵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가족이 딱 두 개 있었는데 이제 핵가족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현상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한 5에서 30, 50 정도는 그래도 이제 두 개 그룹으로 이제 충분히 잘 TSN을 쓰더라도 나타나고 너무 커지면은 그럼 이제 막 섞여버린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게 너무 커지면은 상대방도 그냥 막 내 네이버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좀 그래서 대략 엠피리컬하게는 한 5에서 50 정도로 보통 세팅을 한다. 네. 근데 그게 꼭 맞는 얘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클러스터고 다른 거는 되게 작아요. 한쪽은. 그러니까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았을 때에는 뭐 보면은 사실은 이 100으로 해도 충분히 잘 또 되기도 해.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하나는 너무 작고 뭐 좀 많이 세퍼레이션이 돼서 그런지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50에서 5에서 50 정도로 하시는 게 좋대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한 세 개 그룹이 있는 경우도 보면은 확실히 5, 30, 50 여전히 세 개 그룹이 잘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 디멘전에서의 세 개하고 로우 디멘전에서 세 개로 이제 잘 표현이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항상 뭐 그게 요거는 좀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 인생이에요. 하이퍼 파라미터. 항상 뭐 50 정도가 워킹을 잘하냐? 뭐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조금 붙어 있고 하나가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확실히 로우 디멘전에서 가면은 이 세 개가 이제 이렇게 잘 떨어져 있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적절한 퍼플렉시티를 갖다가 선택을 했을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PCA와 T순위를 보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PCA는 사실 글로벌 스트럭처를 보는 애예요. 얘는 어떤 로컬한 스트럭처를 보는 그런 테크닉이 아니고 오로지 얘는 코베리언스 스트럭처만 그냥 잘 모델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인덕티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포인트가 주어져도 어떤 우리가 이미 리니어 매핑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대면은 바로 새로운 포인트들도 바로바로 인베딩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덕티브한 거죠, 이거는. 그렇지만 티스니 같은 경우는 인덕티브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새로운 포인트가 주어지면 다시 그 새로운 포인트들을 포함해서 다시 티스니가 알고리즘을 다시 또 학습이 돼야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트랜스덕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덕티브가 뭔지 트랜스덕티브가 뭔지는 그 개념을 저거 알고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신러닝에서는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인덕티브와 트랜스덕티브가 어떻게 다른지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인덕티브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모델을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으면 그 모델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변하지 않고 그 모델 그대로 이용을 해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와도 그냥 바로바로 이제 인퍼런스 답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PCA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이겐 벡터들 W를 찾았으면 새로운 데이터 오면 바로바로 프로젝션만 시키면 돼요. 근데 티스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오면 원래 우리가 학습됐던 모델을 가지고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느냐? 못 내립니다. 뭐 없어요. 이거는 인덕티브한 테크닉이 아니죠.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원래 있던 또 데이터와 다시 다 합쳐서 다시 한번 다시 이게 학습 과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포인트만 주어져도 이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이 막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트랜스덕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이제 인덕티브가 테스트 인프런스에는 좋죠.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랜스덕티브는 하나 뭐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질 때마다 다시 학습을 해요. 그거를 다 이용을 해서 다시 학습을 해갖고 결과를 도출하는 걸 트랜스덕티브라고. 그렇지만은 티스디 같은 경우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 관점에서는 뭐 다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인덕티브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내 데이터셋이 있으면 걔를 그냥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니까 그냥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끝. 새로운 데이터셋들이 주어지면 다시 또 학습을 해서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하여튼 그렇지만 일단 인덕티브가 뭔지 트랜스덕티브가 뭔지 정도의 개념으로 알면 좋습니다. 그러면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덕티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메타러닝도 학습이 다 이루어지면 메타러닝이 다 이제 끝나면 더 네네. 이상은 그냥 이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져도 바로바로 이제 인덕티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인덕티브하게 하는 메타러닝이 있고요. 트랜스덕티브하게 하는 메타러닝이 있고 사실 메타러닝도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이라는 게 어떤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인덕티브한 방법도 있고 트랜스덕티브한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근데 어떻게 메타러닝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메타러닝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모델 한번 학습하면 음. 새로운 것들이 실시간 들어올 때, 유용한 게 저번에 교수님께서 두 네. 번째 시험인가 첫 번째 수업 때 네. 메타러닝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을 계속, 학습한 거에서 좀 더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는 새로운 방법?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 계속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럼 관심이 있으시면 혹시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도 좀 그런 방향으로 어떤 그 프로젝트 토픽을 선정해서 에, 제가 이제 메타러닝은 지금은 이제 뭐 메타러닝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 요새는 메타러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이제 언제 많이 진행이 됐었냐면은 한 2017년, 18년, 19년 그 정도 한 3년 고기가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들을 빠른 속도로 이제 쭉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허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뚫기가 어려운 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슬슬슬슬 이제 이거보다 더 이상 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우면은 이제 좀 그런 연구들은 좀 중단이 되고 좀 더 다른 토픽들을 하죠. 예. 그래서 여전히 뭐 재미난 거지만 이제 메탈러닝에 대한 연구가 한 7, 80년대 한 번 있다가 멈췄다가 한 2015년 이후에 이제 한 5년간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해서 다시 그 2015년 이후에 메탈러닝이 좀 활발히 연구됐던 이유는 사실은 주 목적은 사실은 태스크가 좀 여기에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퓨샷 러닝에. 그러니까 퓨샷 러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클래스당 뭐 제가 한번 그때 인트로덕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클래스당 트레이닝 이그젬플의 개수가 한 몇 개 정도밖에 없는 강아지 사진 한 5장, 고양이 사진 한 5장 이것만 가지고 학습이 가능하냐? 그냥 어떤 랜덤한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부터 처음부터 그냥 학습하면 불가능하죠. 보통 안 되죠. 너무 트레이닝 이그샘플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은 경우는 좀 또 실제 문제가 각각의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이 얻기가 힘든 경우는 정말 퓨샷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퓨샷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어프로치가 뭐냐? 메타러닝이다. 이미 사전에 비슷한 타스크들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으면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새로운 학습 데이터가 몇 개밖에 없어도 빨리 거기에 어댑트 할 수가 있어서
퓨전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거를 타겟으로 이제 이 메타러닝들이 연구가 됐고, 제가 썼던 논문도 굉장히 메타러닝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타러닝을 주로 연구를 했어서 이제 그쪽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메모리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이게 아마 2017년도에 나왔나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쓴 논문이 뭐 티넷이라는 논문인데 이게 이제 2017년에 나왔고 사실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스탠포드 그룹에서 썼는데 이 논문을 보고 흥미를 느껴서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아마 티넷을 발표를 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 논문을 예전에 썼던 친구는 석사만 이제 저랑 했고요. 좀 이제 여러 군데서 일하다가 지금 박사 과정에 있는데 박사 과정은 어디로 갔느냐? 요 매물을 발표한 그룹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추천서를 써줘서 그때 또 뭐 스탠포드에 다행히 또 합격을 해서 그 친구가 워낙 이제 똑똑하고 또 잘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매물 그룹에 가서 원래는 메탈러닝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쪽 토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거의 다 LLM을 주로 많이 연구를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떤 토픽을 연구하고 있는지 이제 저도 최근 소식은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그 뭐 메탈러닝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제가 얼마든지 그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 있고 뭐 메탈러닝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쩌면은 실제적인 문제는 뭐 이제 막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제 이런 문제가 더 메탈러닝보다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또 뭐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모델을 시뮬레이티드 된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이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그렇지만 이제 걔는 실제는 이제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 이제 그 실제 세계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리 시뮬레이션이 잘 만들어지더라도 그러면 이제 잘 동작을 안 하는 거니까 시뮬레이션과 리얼 월드의 갭도 있고 아니면 더 쉽게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쁜 사진들 가지고 뭐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들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들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고양이의 스케치, 강아지의 스케치.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냥 단순히 어떤 스케치 모양의 이미지가 주어졌으면 또 얘는 나 이거 학습 시에는 이런 종류의 이미지는 못 봤는데 그러면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테크닉들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또 그 우리 저기 그 메디칼 쪽 하시는 그 질문 많이 하셨던 메디칼 쪽 그룹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메디칼 쪽에서 얘는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계에 따라서도 상당히 이 이미징 데이터들이 조금 더 성격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기계에서 나온 뭐또 메디컬 이미징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했는데 이제 B라는 기계에서 나온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워킹을 좀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도메인을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도 상당히 이 메디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떤 뭐 100명으로부터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얻었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은 약간씩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학습된 모델이 또 그렇게까지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능이 안 나와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게 저의 그 주 관심사거든요. 실제 그래서 리얼월드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모델을 아키텍처는 요새 뭐 딥러닝에서 뭐 이 모델 저 모델 많이 쓰는 모델들 뭐 꽤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조금 더 아키텍처를 바꿔서 성능을 높인다? 저는 사실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 뭐 조금 뭐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그냥 뭔가 어떤 학습 시와 인퍼런스 시에 달라지는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어느 정도 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이게 저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고 그런 거랑 관련된 이제 테크닉들을 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그다음에 뭐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또 이러한 테크닉이 있다는 것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알고리즘 훨씬 더 복잡한데요. 뭐냐면은 이 티스니 말고 또 많이 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이 있는데 이제 UMap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알고리즘이 좀 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그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UMap이라는 알고리즘도 이게 이제 티스니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뒤에 나온 보면은 이제 이건 2018년도에 나왔죠. 아까 PSNE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인가.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뒤에 나온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요새는 또 두 개를 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많은 경우는 티스니로도 한번 비주얼라이즈 해보고 유맵으로도 한번 비주얼라이즈 해보고 그래서 좀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엠니스트 데이터를 2D에다가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왼쪽이 티스니, 오른쪽이 유맵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좀 유맵이 더 이 어떤 클래스들 간의 이 세퍼레이션이 조금 더 좋은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두 개 다 여러분들이 뭐 선택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유맵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코드가 여기에 가면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사용해 보는 거는 뭐 쉽고요. 보통은 이제 그 어떤 여기서도 항상 로컬 네이버후드의 사이즈 대충 한 15 정도로 세팅이 돼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미니멈 디스턴스였나 뭐 하여튼 이제 몇 개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드 세팅들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고 일단 그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은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이제 저희도 딥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오늘 저기 딥뉴럴 네트워크를 보면요. 뭐 이제 사실 뭐 요새는 요 정도는 뭐 거의 대충 뭐 많이 들어봤거나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난 이 기본적인 딥뉴럴 네트워크를 하나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아는 게 1도 없다. 그런 분도 계시나요? 어떠세요? 근데 뭐 다 뭐 어느 정도를 안다. 또 그거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아시는지 일단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음. 일단 이제 이런 게 왜 나왔는지 조금 뭐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뭐 사실 알고 나면 별로 어렵진 않고요. 아까 좀 제가 뭐 사이클런을 써봤냐 안 써봤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채팅창에서 어, 뭐 실습 시간에 어, 써봤다는 분이 있고 안 써봤다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제 채팅창에 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제 어떤 특정한 모델 API들을 써서 뭔가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본 게 아니라 이제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이제 뭔가 좀 추가적인 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컨퓨전 매트릭스를 계산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거 뭐죠? 아니면 뭐 데이터를 뭐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스플리팅을 갖다가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몇 개를 써보신 것 같은데. 이 강의자를 못 받으셨어요? 뭐 괜찮습니다. 오늘 잠깐만. 제가 오늘 아침에 조교분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아직 조교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뭐 이제 뭐 아니 오늘은 그렇게 이제 나머지 시간 많은 양을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뭐 교재 못 받았으면은 곧 받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 그러니까 이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이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게 이제 perceptron 그리고 multi-layer perceptron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탄생되고 했는지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좀 볼 테고,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을 학습시키는 테크닉이 이제 바로 error back propagation이라는 거죠. 이 error back propagation도 이게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나온 거는 이게 대략 한 1986년도였고 이 논문의 저자가 세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제프리 힌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뉴럴 네트워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은 항상 그 제프리 힌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상당히 이 뉴럴 네트워크는 정말 평생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크레딧으로 튜어링 상도 수상을 했고 이제 노벨상까지 수상을 하셨죠,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작년에. 음. 이렇게 뭐 물리학상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물리학상을 줬는지 어, 여러분들은 혹시 그 이유는 아시나요? 왜 제프리 힌튼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지? 뭐 AI는 따로 없잖아요, 노벨상이. 뭐. 그래서 이제 AI는 주로 컴퓨터 사이언스 쪽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튜어링 어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튜어링 상은 몇 년 전에 받았어요. AI 분야로 해서. 근데 이제 제프리 힌튼이 그 이 80년대 한 일 중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사실 80년대에는 상당히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물리학 쪽의 문제 또는 이론들이 이 머신러닝 쪽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쪽에 좀 많이 같이 접목이 돼서 그 당시에 80년대 연구들은 좀 중요한 연구들이 꽤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힌튼이 발표했던 것도 이제 볼츠만 머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떤 물리학 쪽의 그런 문제랑 굉장히 상관이 있고 일단 뭐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일단 물리학에서 있는 거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물리학상을 받은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뉴럴 네트워크들을 트레이닝하는 옵티마이제이션들 대표적인 게 뭐 SGD 그다음에 RMS 프롭, 아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옵티마이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트레이닝 할 때 많이 쓰는 테크닉 드롭아웃이 뭔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제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뭐 이제는 오래된 디폴트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대략 많은 이쪽에는 거의 한 2015년 이후에 이제부터 많이 나오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한그 50년대부터 나와서 한 1980년대까지의 얘기입니다. 80년 뭐 한 1900 넉넉 잡아서 80 한 9년까지라고 하죠. 90년 말고. 그러면 이제 상당한 갭이 있네요. 한 그 2000년, 1990년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는 이제 그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때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안. 자, 리니어 모델을 보시죠. 자, 리니어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지금 fee라고 한 거는 뭐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 펑션이고요. 그냥 만약에 인풋 피처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피처면은 뭐 fee 없이 그냥 어, X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약간의 피처 프로세싱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하여튼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피처 프로세싱까지 포함해서 이제 리니어 모델.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봤던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리니어 모델은 딱 한 방에 그냥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데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여러 레이어를 갖다가 보통 거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원래 조금 몇 년 전 강의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한 인정이 몇 장, 되거든요. 몇 장의 그렇게죠? 그냥 슬라이드는 따로 제가 어디 어, 뭔가 그때는 10년 어, 한글로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찾아서 정도 몇 장의 슬라이드는 한글로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같은 경우는 자, 인풋이 한번 리니어 매핑이 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W 곱하기 H로 해서 한번 이제 리니어 매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활성화 함수라는 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면 즉 그러니까 여기서 H1은 phi of W 1 그리고 H0 그러니까 H0에 W1이라는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면 H1이 계산이 됩니다. 다시 H2는 phi of W2 H1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 fee가 없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W1 H0가 다시 또 W2에 곱해지고 다시 이게 W3에 곱해지고 하면 그럼 이제 리니어 매핑, 리니어 매핑, 리니어 매핑 이거는 그냥 하나의 리니어 매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레이어를 쓰는 의미가 없어져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다면은 그냥 뭐 아니 리니어 매트릭스 여러 번 곱하나 한 방에 곱하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멀티 레이어를 쓰는 게 이유가 있어지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액티베이션 펑션 때문에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이제 일단 용어들을 보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노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노드 하나하나는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만약에 이제 인풋이 2디멘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보면은 x가 그러니까 두 개의 피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피처 1이 여기로 들어오고 피처 2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풋 데이터는 두 개의 피처가 있다. 두 개의 센서값, 뭐 이렇게 두 개 센서의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개의 피처가 들어와서 히든으로 가면은 뭔가 어떤 세 개의 피처, 다시 그게 두 개의 피처로 변환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 디시전을.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벡터의 하나하나를 이제 노드에 할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레이어라는 거는 이제 이것들을 이제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잖아.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마지막 레이어. 웨이트라는 거는 모델 파라미터인데 커넥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를 연결하는 이 강도, 그렇죠?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depth라는 거는 뭐냐면은 depth는 이쪽으로 그 그러니까 몇 개 레이어가 있느냐가 depth인 셈이고요. width라는 거는 이쪽으로. 그러면은 대략 지금 여기서는 세 개의 노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레이어의 노드가 많다면 width가 이제 커지는 거고요. 레이어가 많아지면은 depth가 커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마지막 레이어 같은 경우는 마지막 아웃풋 노드는 리그레션인 경우는 마지막 레이어는 보통 선형 리니어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더 이상 마지막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지막 그냥 리그레션이면은 디렉틀리 이제 그냥 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최종적인 프레딕션 값을 계산하는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는 마지막 레이어는 소프트맥스 레이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최종 전까지 러짓이 계산되고 소프트맥스 펑션을 거쳐서 최종 아웃풋이 나와.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션의 이제 차이. 네.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 용도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느냐 아니면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다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생겼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들은 이게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로지스틱 펑션에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인풋이 값이 x가 뭐가 들어오든 그 아웃풋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스쿼싱이 되는 거예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아웃풋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스쿼싱이 되는 거고요. 뭐 현대 딥러닝에 와서 많이 쓰기 시작한 거는 렐로, Rectified Linear Unit.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인풋이 양수면은 그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요. 인풋이 음수면은 0으로 출력을 하는. 그래서 이제 0으로 음수가 들어오면 그냥 rectification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rectified linear unit이죠. 이쪽은 rectification, 이쪽은 linear. 그래서 rectified linear unit. 그다음 이제 리키렐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음수는 무조건 다 0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기울기를 둬서 음수가 들어왔을 때는 작은 값으로 이제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고 양수는 그냥 기울기 1인 그대로 그 값을 출력해 주는 뭐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근데 이 중에서 뭐 거의 지금은 렐로를 제일 많이 쓰죠. 자, 일단 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일단 이제 우리가 딥러닝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좀 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뭐 질문 없으시면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